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때는 무더운 여름, 눈 뜨면 일만 하는 일병 때였죠. 더운데 비나 좀 왔으면 좋겠지 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선임인 박병장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선임이죠. 말이 씨가 되었는지 다음 날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부대 인근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죠. 떨어지는 비를 막을 수도 없고 집, 차,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오히려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린 게 몇 주나 되었을까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그쳤습니다. 홍수난 마을 복구를 위해 구조대원들이 파견되었는데, 그래도 일손이 딸려서 저희도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최우선 순위는 실종된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죠.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조를 짜서 보트를 타고 시체를 찾으러 다녔죠. 저는 박병장과 같은 조가 돼서 열심히 노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아마 그때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그런지 잡초들이 너무 많아서 잡초를 헤쳐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 앞쪽에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색 잡초가 보였습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잡초는 보통 지형지물에 붙어있거나 둥둥 떠다니는데 저 검은 잡초는 너무 휑하게 강 한복판에 떠 있었죠. 뒤를 보니 박병장은 누워서 자고 있었고, 깨울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깨우면 불똥이 튈까 싶어서 일단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15m, 10m, 5m.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죠.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고 있던 박병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병장님,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아씨. 아니면 넌 정말 큰일 치를 줄 알아. 어딘데? 전 노를 들어서 그 위치를 가리켰고, 그 검은 잡초를 본 박병장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임마. 그냥 빨리 가자. 아니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 이 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닥치고 논하죠, 이 빨라마.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시체를 찾으러 와서 시체 같은 게 있으니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그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하지만 일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병장이 가자는데 가야죠. 근데 뭐 저라고 시체를 만지는 게 좋을 리가 없죠.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고 다시 반대로 노를 저어 집결지로 복귀했습니다. 너무 일찍 복귀한 탓에 집결지엔 아무도 없었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박병장이 다가옵니다. 야, 아까 미안하다 욕해서. 아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예.
아, 이 새끼. 뭐 정 찝찝하면은 절대로 네가 하진 말고 이따가 구조대원들 복귀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절대 네가 하진 마. 알겠냐? 뭘 잘못 먹은 건지 말할 때 욕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안색이 창백한 게 표정도 굳어있고 뭐지? 애초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시체도 누군가의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 병장 말대로 구조대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 있자 나머지 부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이 복귀했고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같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까 본 검은 잡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젊은 구조대원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말하자 저도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다음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습니다. 어제 구조대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며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좀 하지. 응? 잠깐만. 혹시... 옆에 있는 대원에게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실종된 구조대원은 어제 저에게 위치를 물어본 젊은 구조대원. 어제까지 같이 담배를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 병장이 보입니다. 박 병장님, 어제 제가 위치 알려준... 자세히 보니 박 병장 안색이 정말 창백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니지 말임... 박 병장은 갑자기 저를 끌고 맨 뒤쪽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고 그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잠시 뜬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거든? 우리 할머니랑 고모 다 무당이야. 그래서 굿도 많이 하고 그래. 예.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물가에 놀러 가려는데 우리 할머니가 날 붙잡고 한 말이 있어. 뭡니까 그게? 물에서 놀다가 거뭇거뭇한 게 보이면 절대 건들지 말고 도망가라고. 아니 근데 저희는 애초에 시체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그 시체가 죽어있는 모양이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해봐 임마.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못해도 얼굴이나 손은 보여야 된다고.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또렷하게 봤었는데 귀신이라니. 이어진 박 병장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말로는 물귀신은 일반 귀신이랑은 달라서 자기 죽은 자리를 채워놔야 된대. 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그 말 그대로야.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그 귀신을 건드렸다면 박 병장도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겪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자세히 말을 못했던 건데
어제 위치를 물어본 대원이 실종이 되니까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그 후 며칠을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귀신이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실제로 그 검은 형체를 보고 그 위치를 알려줬던 구조대원은 실종이 되고 이건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길었던 장마도 어느 순간 끝난 것처럼 시간이 흘러 전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병 장관은 따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이다 보니 가끔 그곳에 대한 기사를 읽곤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에선 홍수가 나지 않아도 해마다 익사사고가 나고 있네요. 심지어 다들 실종.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동네 분들께 여쭤보니 익사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몇 번이고 굿을 해봐도 익사사고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네쿠네, 일본어 의테어로서 꾸물꾸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쿠네쿠네는 원래 일본에만 존재하던 귀신인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도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논밭이나 산들과 같은 한적한 시골길을 지날 때 문득 이상한 낌새가 들어 쳐다보게 되면 길다란 몸을 꾸물꾸물 춤추듯 움직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고 한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일본의 한 네티즌이 올린 쿠네쿠네에 대한 목격담이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현에 계신 할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갔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가을날,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평소 새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던 우리 남매는 쌍안경으로 논 주위의 새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기분 나쁠 정도로 덥고 찝찝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까지의 상쾌함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 오빠, 갑자기 더운 바람이 불어. 오빠!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저 허수아비는 왜?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게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왠지 기분이 나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건가?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오빠가 쌍안경을 들었다. 내가 먼저 볼게. 너는 좀 기다려. 오빠가 쌍안경으로 그 물체를 보자 그 물체의 방향이 돌연 이쪽을 향하는 것 같은 건 나의 기분 탓이었을까? 쌍안경을 보던 오빠의 얼굴이 순간 갑자기 새파랗게 변했다. 침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마저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오빠 뭐야? 왜 그래? 오빠는 눈을 질끔 감으며 쥐어짜듯 말했다. 몰라도 돼. 아니야, 알면 안 돼. 평소와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왜 그래, 오빠? 나 무서워. 오빠는 아무런 말 없이 등을 돌려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오빠가 걱정되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 물체에 대한 궁금증에 떨어진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오빠의 얼굴을 본 후라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 물체가 기묘하게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빠는 도대체 뭘 본 걸까? 좋아, 봐야겠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빠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나는 떨어진 쌍안경을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안 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아, 할아버지! 놀랐잖아요. 그 하얀 물체를 본 게냐? 봤어. 그 쌍안경으로 봤어?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오빠가...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안심한 모습으로 주저앉았다. 잠깐 숨을 돌린 할아버지는 얼른 일어나 나를 붙잡아 끌었다. 아파요, 할아버지.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간 곳엔 오빠가 있었다. 아니, 저걸 오빠라고 해도 되는 걸까? 오빠는 마당 한쪽 구석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께서 말하시길, 오빠는, 아니 저건 여기에 놔두는 것이 좋을 게야.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선 며칠도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낫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는 다시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와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나섰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그 옆에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오빠가 저 상태가 된 후로 처음 보게 된 오빠의 슬픈 얼굴이었다. 차가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오빠의 원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오빠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건 뭐지? 그와 당신의 이야기. 80년도에 전기회사가 수력발전소 하나를 폐쇄하고 이번 터빈 근처 수압이 너무 낮은 이유를 찾기 위해 잠수부 하나를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 모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28명의 익사체가 걸려 흡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잠수부는 그 다음날 스스로 머리를 쏴 생을 마감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28명의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당시 실종 신고된 아이들과 연관된 시신도 없었다. 마치 이 아이들은 그 짧은 생 동안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다 죽은 것 같았다. 끔찍하게 죽는 방법은 많지만 수력 발전댐 흡입구에 끼어 익사하는 방법은 그 목록 중 높은 위치에 있을 정도다. 불어터진 시신을 간신히 부검해서 폐에 물이 차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아이들이 물 아래로 들어갔을 당시 살아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터빈이 빨아들이는 힘에 저항하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 자체가 죄악이었다. 그리고 28명의 시신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말경, 전기회사는 발전소를 해체했다. 발전소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고하게 돌아갔으나 브랜든 카운티에 있는 원자력 시설이 마침내 온라인에 등장했고 그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것이 오래된 이 발전소를 굴리는 것보다 싸게 먹혔으니까. 나는 폐쇄된 발전소에 배치된 경비 인원들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굴이나 돈이 될 법한 다른 재료를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배치된 소수의 인력이었다. 그리고 2주 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직장 동료 조지가 나를 찾았다. 그는 보안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는 사내였다. 그는 지난밤 새벽 3시경 터빈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에서 움직임을 봤다고 했다. 아, 쫄보 새끼. 움직이면 얼어 죽을. 참으로 귀찮게 한다는 생각을 하며 그와 함께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받았던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나 또한 느꼈다. 화질이 썩 좋은 카메라가 아닌데다 내부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조지가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바닥을 따라 방 끝에서 끝으로 향하는 물줄기라니. 아침이 되어 우리는 해체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부탁해 바닥과 천장에 물이 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물이 새는 곳은 없었다. 조지에게는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말라 당부했다. 밤새 교대로 일하는 인원들이 쓸데없이 겁에 질려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경비 중 한 명인 폴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미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다. 난 한시도 이 사내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되려 꽤나 성실한 친구였지. 하지만 그의 성격 중 특정 부분이 나를 자꾸 짜증나게 만들었다. 저 새낀
너무 마초 스타일이야. 마치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처럼 항상 자신이 알파가 되길 희망하는 놈. 하지만 그날 본 폴의 모습 어디에도 그가 표방하던 마초는 없었다. 심지어 그는 어디선가 울다가 온 것 같았다. 그가 순찰을 돌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내게 말하는 순간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를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그 주먹이 하얗게 변할 지경이었지. 처음엔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그가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지만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였어요. 하지만 속삭이고 있었죠. 분명 그건 아이들의 속삭임이었어요. 보통 상황 같으면 이런 류의 이야기는 들은 채도 않는 편이다. 하지만 전날 밤 조지와 함께 목격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한 말이 울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 말에 폴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몸을 숙이더니 신발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럼 이건 왜 이러는 건데요? 그는 신발을 벗더니 양말까지 벗었다. 5 발가락이 몽땅 벌겋게 상처가 나 있는 것이 마치 심하게 망가진 운동선수의 그것 같았다. 더 심각한 부분은 그의 발톱이 죄다 빠지기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그 꼴을 보니 나도 모르게 흠칫했다.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진 멀쩡했어요. 폴이 말했다. 난 그가 살짝 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쪽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일단 조퇴를 하라고 다음 밤 근무는 빼주겠다 말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할 일이 있으니 조지에게는 집에 가고 싶다면 가도 된다고 허락했다. 분명 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는 예상대로 행동했다. 덕분에 나는 혼자 발전소 전체를 비추는 33개의 모니터가 있는 보안 사무실에 앉았다. 폴이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목소리를 들었는지 물었고 그는 유틸리티 층에서 들었다 답했다. 유틸리티 층은 발전소 내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었다. 그 방은 가장 멀고 어두운 데다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층이었다. 그 층에는 모든 배관과 거대한 기계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통과 탱크가 있었다. 나는 지난 영상을 돌려 폴이 그 층에 도달한 부분부터 보기 시작했다. 폴은 층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빼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멈춰있더니 다시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다양한 각도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는 자리에 멈춰서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곤 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팔과 목에 닭살이 돋아났다. 나는 저녁 삼아 먹을 초콜릿을 한 주먹 쥐었다. 초콜릿을 먹는 동안 폴이 멈추더니 몸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체 뭘 듣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순간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그리고 그는 바로 머리 위에 달린 커다란 배관을 쳐다봤다. 헌데 그가 위를 보는 동안 그의 발 아래에 물웅덩이가 보였다. 그 물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단단한 콘크리트 사이에서 나타나 그의 발목까지 적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래를 바라보자 웅덩이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물을 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폴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뒤로
이상한 흔적이 그를 쫓고 있었다. 뭐지, 저게? 그것은 작은 발자국이었다. 순간 나는 영상을 멈추고 모니터 중 하나를 일반 TV로 바꿨다. 그리고 소리를 키워 요리 채널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가 보안실을 가득 메우게 만들었다. 연병알... 아니야, 저건 그냥 노이즈일 거야. 나는 침착하자를 외우며 겁낼 것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다. 폴이 밟은 것이 딜레이가 생겨서 화면엔 뒤늦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자. 화면에선 생선 구이를 할 때 그릴 자국을 제대로 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직까지 팔에 남아있던 마지막 닭살을 떨쳤다. 그리고 다시 초콜릿을 한 움큼 쥐었다. 와그작 하고 씹는 순간 입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난 곧장 캑캑대며 키보드 위로 입에 든 걸 뱉어냈다. 이게 뭐야? 온갖 버튼과 키보드가 난무한 계기판 위로 색이 바랜 전니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순식간에 구역질과 공포가 한 번에 찾아왔다. 가지고 있던 초콜릿 봉지를 계기판 위에 몽땅 쏟았다. 딸그락대며 셀 수도 없는 이빨들이 쏟아져 나왔다. 열심히 혀를 놀리며 내 치아가 상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도중 순간 곁눈질로 뭔가 보였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곧장 의자를 돌렸을 때 난 너무도 이상한 장면과 마주했다. 문 입구에는 작고 소름 끼칠 정도로 불어터진 부패한 아이가 서 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푸르스름한 복도의 불빛이 그의 벌거벗은 몸을 비추었다. 뚱뚱하고 시선이 없는 두 눈이 두개골에서 불쑥 튀어나온 데다 치아 하나 없이 쩍 벌어진 입은 귀 밑까지 걸려 있었다. 당장 달려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그것에게 던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에 박혀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 아이가 뒤뚱거리며 나를 향해 두 발짝 다가왔다. 그것의 벌어진 입 뒤 목구멍에서부터 약하고 꾸르륵거리는 비명이 튀어나왔다. 무어라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곤 몸을 돌리더니 뼈가 움직일 때마다 불어터진 피부가 꿀렁거리며 아주 작은 젖은 발자국만 남긴 채 떠났다. 그렇게 물에 불어터질 것 같은 아이의 모습은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그제야 몸이 움직였다. 재빨리 의자에서 일어나 공포와 역겨움의 비명을 내뱉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안실 반대편으로 달려가 아이가 사라진 복도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은 젖은 발자국만 보일 뿐. 나와 가장 근접한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내 팔과 목의 털이 곤두섰다.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급하게 물을 토해내는 폐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한 꼬르륵거림이 뒤섞인 울음소리. 화면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었다. 물을 통과해 탁하게 변한 빛이 일렁이며 내 뒤에 있는 복도를 비추었다. 화면에서는 의자에 앉은 내가 몸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는 붉고 탁한 기름방울이 반짝이며 왜곡된 현상으로 보였다. 이건 또 뭐야? 방울은 떨리며 내부에서 흐르는 듯 하더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기괴한 형체를 만들어냈다. 너무 작았기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목한 무언가로 부풀었다. 저게 대체 뭔지, 내가 본 존재가 무엇이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전기가 나갔다.
내 비명소리가 보안실을 울리고 보안실 주변으로 뻗어져 나가는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어둠 속에서도 계기판 위 어딘가에 올려둔 손전등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리저리 더듬거리는 동안 불이 찰박대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감이 있었지만 분명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댐을 만나는 강에서 나는 소리라며 애써 합리화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었다. 겁에 질려 헐떡이는 내 숨이 찰박대는 소리와 함께 화음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부드러운 손전등이 손에 잡혔다. 머릿속은 이 버튼을 누를지 말지에 관한 격렬한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버튼이 눌러지고 불이 켜지는 순간 내 앞에 있을 끔찍한 어떤 것이 상상되었으니까. 하지만 이내 손전등은 켜졌고 보안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비상등이 왜 켜지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무슨 작업 때문인진 몰라도 걸핏하면 전력을 차단해버리는 해체반 덕분에 수도 없이 켜지는 걸 봤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상구 등도 꺼졌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걸어가 문 밖을 살폈다. 손전등이 길고 좁은 복도를 비추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긴 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다. 내 주변으로 콘크리트와 철제가 몇 겹이나 있으니까 말이지. 사실 발전소 안에서 신호가 잡힌 적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소리는 계속 들렸다.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 물소리와 더불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름 끼쳤겠지만 당시에 난 그 소리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은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 교대로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터빈이 있는 방에서 작업을 했는데 소리도 그곳으로부터 나고 있었다. 내 평소 걸음걸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고 가는 길마다 지나는 수없이 많은 코너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닌 채 걸어갔다. 몇 분 후 나는 터빈이 있는 방과 이어지는 통로로 향하는 문 앞에 도달했다. 이곳은 낮 시간 동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그 위에 있으면 발전장치를 품고 있는 그 거대한 규모의 방 곳곳을 다 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낮이 아니었다. 갑자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손전등을 끄고 문고리를 돌렸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밀어 열었다. 그러자 물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멈췄다. 통로 위를 살금살금 걸어 거대한 방이 가진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은 뒤 3m 정도 걸어갔다. 계세요? 순간 무반향실에 들어온 마냥 내 말이 내 면전에서 멈췄다. 다시 한번 물었다. 계세요? 아무것도 없다. 대답이 없었다. 얼마나 조용한지 내 심장 소리가 들렸고 내 귀를 타고 뜨거운 피가 치솟는 듯했다. 매 호흡이 두꺼운 매트리스에 대고 숨을 쉬는 것 같이 들렸다. 그리고 순간 들고 있던 손전등 뒷부분이 레일에 부딪혔다. 헌데 소리는 둔탁하게 쾅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일단 통로의 반 정도를 왔다고 생각했다. 아까 부딪히며 손전등이 꺼졌지만 감히 손전등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내 앞에 흉측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지금 내 발밑으로 적어도 10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조용히 작업하지 않았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 누가 터빈실에 들어오더라도 작업자들이 내뱉는 욕짓거리와 방구 소리,
그리고 작업 도구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소음을 듣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내 엄지가 손전등에 북 튀어나와 있는 고무 버튼을 어루만졌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미끈하면서도 들쭉날쭉하게 생긴 그 모습을 떠올렸다. 물에 빠져 불어 터질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던 그 형상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쉰 뒤 손전등 버튼을 눌렀다. 순간 세상이 나를 집어삼켰다. 어둠은 흐릿한 회색의 빛으로 금세 바뀌었다. 그리고 내 두 다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용돌이에 의해 붕 뜨고 말았다. 나는 물속에 있었다. 내 사지는 나를 끌어당기는 무지막지한 물살에 힘들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리고 난 나를 당기는 물의 힘을 절대 거스를 수 없었다. 폐가 타는 느낌이 들었고 고막이 뚫릴 것만 같았다. 아무 소용없는 발버둥을 치며 내 팔다리가 내 주변에 있던 작은 보따리에 부딪혔다. 아니, 보따리가 아니었다. 이미 공포에 질려 클 대로 커진 두 눈은 아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내뿜어진 선혈이 기다란 선을 만들고 있었다. 심각한 상처가 없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급류에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약한 사지는 내 몸뚱아리보다 더 소용이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물살이 더 강해지자 내 몸은 위아래로 마구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빨려 들어감에 대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지만 대신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쉬는 것을 멈추려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다. 배꼽 부근에서 엄청난 압력이 느껴져 내려보니 내 창자가 빠져나간 모습이 보였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창자가 곧장 터빈으로 빨려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감정인 고통과 공포를 머금었다. 그리고 이내 물이 내 폐를 채웠다. 손에서 손전등 버튼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터빈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곤 몸을 엎드려 무릎을 꿇고는 염분이 섞인 찝찝한 물을 토해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기가 돌아왔네. 하지만 20m 위 통로에서 어떻게 터빈실로 내려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방끝으로 머리를 돌려 유틸리티실로 향하는 비상구를 보고 숨을 멈췄다. 해체반 인원들이었다. 헌데 그들의 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들의 찢긴 유니폼은 점점 번져나가는 피웅덩이 사이에 곱게 쌓여 있었다. 머뭇거리며 그들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왜 내가 반대편으로 달려 도망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압박감에 밀려 그들의 자상이 세세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가슴과 배, 그리고 등 부분은 활짝 열려 속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한 곳에 쌓여 있거나 유틸리티층으로 향하는 입구 근처 어딘가에 매달려 있었다. 터빈실의 공업용 조명이 그 끔찍한 참상에 더 충격적인 광택을 보태주고 있었다. 한 차례 속을 개어내고 눈을 다시 비볐더니 그나마 감독인 로저만이 얼굴을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마치 엄청난 흡입력에 의해 빨려나온 마냥 그의 입을 통해 튀어나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나는 로저에게서 고개를 돌려 그 끔찍한 웅덩이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곧장 충격에 정신을 잃었는데 바닥은 작은, 아주 작은 핏빛 발자국으로 빼곡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아선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난 내가 뱉은 첫 마디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이었다.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경찰과 FBI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았지만 난 그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나중에 사건의 경위와 진행에 관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도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들이 죽은 뒤 난 순간이동이라도 해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 불쑥 아무런 족적도 흔적도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이상한 점이라면 그 일이 벌어질 때 발전소의 모든 CCTV가 세제의 침수라도 된 듯 셀 수도 없는 물방울에 뒤덮인 영상만 찍혀 있었다고 한다. 발전소의 초창기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로저가 무언가의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난 더 이상 이 일을 떠올리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다. 지금 당장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로저의 처참했던 얼굴만 해도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왜인지 아무런 이슈도 없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 그와 당신의 이야기. 그것은 내 아파트 밖 현관 옆에 놓여 있었다. 내가 주운 하얀색 아이폰은 신기할 정도로 좋은 상태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끔찍할 정도로 반짝이는 보라색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고등학생 여자아이의 것임에 틀림없었다. 미세한 균열도 없고 찍힌 자국이나 패인 곳도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건 분명 찾고 있을 것이다. 홈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다. 오른쪽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자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소록을 뒤져 엄마라 저장된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아해져 나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내 검은색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절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시험 어땠어?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애나와 함께 대학 생활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애나가 물었다. 오늘 밤에 뭐 있어? 괜찮은 클럽이 하나 있어서 친구들이랑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녀의 말에 난 잠깐 내 집이 주는 편안함을 둘러보았다. 나는 안에 앉아 책이나 읽는 조용한 사람인 편이었고 애나는 정반대로 언제나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활발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절친의 요구를 어찌 거절하겠어? 난 곧장 알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휴대폰이 생각났다. 나는 핸드폰 주인의 엄마라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열었다. 생각해보니 이게 전화가 안 되면 번호만 보고 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 신호음이 몇 번 울렸고 어딘가 몹시 지쳐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제가 집 앞에서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그쪽 따님 핸드폰 같아서요.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대뜸 야, 넌 지금 이게 재밌어? 이딴 장난이 재밌냐고. 그렇게 여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벙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뭐야 이 여자,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나는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니, 번호도 맞는데? 몰라. 괜스레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내 알 바가 아니니까. 언제가 되었건 조만간 누군가가 전화를 할 것이고 그때 가서 상황을 설명해주면 될 것이다. 애나와 클럽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어제까지 읽던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거칠게 몸을 일으켰고 화면에 불이 들어온 하얀 아이폰을 마주했다. 아이씨, 뭐야. 저게 벨소리야? 발신 표시 제한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정적. 달칵. 정적을 깨고 전화가 끊겼다.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보네. 거지 같은 폰, 괜히 주워서 귀찮기만 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갈 때가 되었다. 애나에게 빌렸던 짧은 스커트를 입고 준비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그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역시나 발신 표시 제한. 나는 한 번 더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가 응답할 것이란 아주 희박한 기대를 하면서. 여보세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건 진심 뭐가 문제인데? 그냥 아침에 경찰서에 갖다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가 해야겠네. 헌데 그때 들려요? 웬 여자의 크고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소리가 왠지 이상했다. 아무런 톤이 없는 목소리. 혹시 이 핸드폰 주인이세요? 이거 밖에서 주웠는데. 달칵. 말을 하던 도중 전화가 끊어졌다. 이쯤 되니 슬슬 빡치기 시작했다. 누가 나랑 지금 장난질 하는 거야? 나는 폰을 소파로 던졌다. 클럽은 꽤 재밌었다. 알고 보니 애나의 친구들은 죄다 남자였고 그중 한 명은 완전 내 타입이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힘있고 자신감도 있는 데다 약간은 지배하는 듯한 느낌. 가끔은 사고 치는 것도 재미있잖아. 그리고 우리 둘은 보는 순간부터 통했다. 그는 내 핸드폰을 가져가 내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다. 토요일날 만날래? 척추를 따라 짜릿함이 몰려왔다. 그날 나는 애나네 집에서 잤다. 새벽 4시쯤 기절하듯 잠들어 다음날 정오쯤 집으로 돌아왔다. 금요일 수업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그리고 샤워를 한 뒤 그제야 핸드폰을 떠올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핸드폰이었다. 그냥 그날 경찰에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려는 찰나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새 메시지 첨부 하나. 발신 표시가 제한된 번호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고 그때부터 내 온몸이 떨려왔다. 첨부된 건 사진, 내 사진. 클럽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거리가 고작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순간 바닥으로 핸드폰을 떨궜다. 말 그대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백함이 내 양볼로 내려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야 알았다. 이 핸드폰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 내가 왜 이 핸드폰을 가져가길 바랬을까? 그건 분명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겠지. 좋아. 하지만 무슨 이유로? 순간 아빠를 떠올렸다. 예전에 경찰이셨으니 아빠가 건드린 사람 중 하나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내가 사는 곳은 고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그럼 최근에 내가 누구 성질을 긁은 적이 있던가?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애초에 누굴 화나게 할 만큼 하루에 많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클럽까지 나를 따라와서 사진도 찍고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내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받아 강하고도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너 뭐하는 새끼야? 난 네 병신 같은 장난에 놀아줄 시간 없어. 내가 너 같은 치졸한 놈한테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욕지거리가 계속해서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허나 들려요? 아까 들렸던 것과 똑같은 톤도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달칵 끊김.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이미 나는 돌 것 같았다. 그래서 1초도 채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책가방을 하나 잡고 대충 필수품을 때려 넣은 뒤 내 폰과 그 망할 폰을 집어들고 차로 달려갔다. 동네를 몇 시간을 돌며 내가 꺾을 수 있는 골목이란 골목은 다 돌았다. 그리고 미행이 없다 확신한 순간이 되었어야 나는 차를 세우고 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쓰레기 잡게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다. 20분 뒤 나는 애나의 집에 도착했고 소파에 앉자마자 애나가 말했다. 좋아, 잡아보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야만 했다. 화면 잠금을 풀고 함께 화면을 쳐다보았다. 나는 사진 아이콘을 클릭해 처음부터 훑기 시작했다. 금발머리에 이를 환하게 드러낸 미소를 짓고 있는 10대 소녀의 사진. 엄청난 셀카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웃긴 사진들이 많았다. 여자애의 외모만 두고 봤을 때 처음 예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았다. 고딩일 거라는 예측. 하지만 고딩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애당초 감당이나 할 수 있나? 클럽에 들어가려면 꽤 그럴싸한 민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어린애가 있었다면 분명 내가 기억했을 것이다. 무언가 말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스크롤했다. 곧 남자 하나가 사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칼에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웃음을 가진 남자. 둘은 서로 꽤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여자애의 친구들 사진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진들은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이 남자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는 중이었다. 그리고는 사진이 검게 변했다. 그게 다였다. 온통 검은색. 고장이라도 났나?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역시나 검은색의 사진들. 이런 식의 사진을 몇 장 더 넘겼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넘기자 화면이 다시 색깔로 터지는 것 같았다. 금발머리를 한 휴대폰의 주인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딸기 같은 금발로 변해 있었다. 머리칼이 피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녀의 고개는 옆으로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오른팔은 등 뒤로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여자의 주변으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밝은 하늘색 눈은 둔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진을 대체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으나 이 휴대폰의 주인은 죽었다. 애나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폰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몇 분간 구역질에 시달리다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애나는 소파 위에서 덜덜 떨며 내가 몇 분 전 집어던진 상태로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씨발, 대체 뭐야 이건? 나도 몰라. 그냥 주웠어. 일단 이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야 해. 만약 이 남자친구가 한 짓이라면 더더욱. 나도 동의했다. 조심스럽게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남아있는 사진에서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열이 낭자한 사진을 넘겼다. 하지만 다음 사진도 까맸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색 머리의 남자가 처음으로 혼자 나타났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진 전까지 그가 첫 번째 용의자였다. 그 여자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남자와 보냈으니까. 하지만 그의 몸이 차 앞유리를 반쯤 뚫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말았다. 복부로 유리 조각이 꽂혀 있고 눈에서 철철 나오고 있는 피를 보자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역시 죽었으니까. 다음 사진은 다른 여자의 사진이었다. 금발 여자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선 채 정장 의류를 입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를 위한 사진인 것 같았다. 다음은 비슷한 사진이지만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였다. 동료인가?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방금 그 여자가 배에 칼이 꽂히고 비명을 지르는 얼굴을 한 채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여자의 눈엔 생명력이란 방금 사라진 듯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 사진이 찍히기 직전에 죽은 것 같았다. 더 많은 검은 화면들, 그리고 남자를 보았다. 적어도 남자였을 거라 확신은 할 수 있었다. 그는 목이 매달려 있었고 카메라는 그의 등을 찍어놨기에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속이 안 좋아졌다. 갤러리 사진들을 계속해서 넘겼지만 결국 나를 맞이하는 것은 다 비슷한 류의 사진뿐이었다. 남녀의 정상적인 사진이 몇 장 나오고 다음 사진은 소름 끼치는 죽음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마침내 애나가 핸드폰을 낚아채 갔다. 그만해 이제. 이거 본다고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돼. 공포심이 자라나는 것이 느껴졌다.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핸드폰을 하나 주었는데 안에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찍은 사진을 받았어요? 나는 다음 타겟이에요? 마지막 추측을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자 결국 내 마지막 제어력을 잃고 말았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다. 방금 전 본 죽음과 관련된 사진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곧 내가 그런 죽음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니까. 내가 흐느끼는 동안 애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일단 연락처를 훑어보자. 어쩌면 누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핸드폰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 망할 폰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다. 헐? 이것 봐봐. 나는 애나를 바라보았다. 핸드폰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뭔데? 여기 연락처 전부 다 여자야. 아리송해져 나는 되물었다. 그래서? 그니까 처음 그 여자애 아마 얘 핸드폰 주인이겠지? 걔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잖아. 그럼 그 남자 번호가 없는데? 뭔가 그럴싸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려 내 정보를 찾았다. 연락처 정보를 열어보니 그 옆으로 이름 하나가 적혀있는 것이 보였다. 티나 드레셔.
갑자기 나는 애나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사진 속에 죽어있는 여자들 사이에 분명 공통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티나가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고 분명 무언가가 이들을 잇고 있었다. 나는 구글에서 나온 첫 번째 결과를 클릭했다. 학교 부지에서 위노나 출신 소녀 시신 발견. 기사의 사진은 분명 티나였다. 나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최근 발생한 비극은 위노나 출신 소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 티나의 시신은 2012년 4월 6일 발견되었으며 위노나 공립학교 메인 빌딩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라고 로버트 맨스필드 경찰청장이 수요일에 보고했다. 여기, 이것도 보자. 애나가 말했다. 에밀리 트레서. 나는 기사를 클릭했고 곧 검은 머리칼의 여성 사진이 떴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조금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이 여자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뭐? 여기 읽어봐. 아니, 그럼 연결고리가 뭐야? 우리는 다음 이름을 클릭했고 그 다음 이름도 클릭했다. 티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사는 다 똑같았다. 살해당한 여성, 체액 발견, 성폭행에 의한 상처. 이 여자들은 전부 잔인하게 폭행당했는데 티나는 아니야. 티나는 뭐가 다른 거지? 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티나는 딱히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스스로 죽었잖아. 근데 만약 이들과 똑같이 당했던 거라면? 그거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알려지기 싫었을 거니까.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니, 근데 만약 이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죽였던 놈이라면 사진 속의 남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애초에 남자들은 왜 죽은 거야? 애나와 나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매듭을 풀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이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다. 이제 이 소리가 점점 싫어지고 있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봐. 애나가 말했다. 나는 21번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애나가 말한 대로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하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한테 대체 뭘 원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떨어져. 달칵. 이런 씨발.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면 내가 받은 사진에는 그도 들어가 있었다.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 애나의 친구 데릭.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 짓을 꾸미는 놈은 분명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 데릭은 어느 부분부터 끼는 거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 애나가 옆에서 헉 하는 소리를 냈다. 사진들. 뭐? 첫 번째 남자는 앞유리로 튕겨져 나갔고, 두 번째는 매달려 죽었고, 세 번째는 손목이 그어져 있었고, 네 번째는 머리에 총상. 그놈이 얘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애나가 말했다. 여자애들을 덮치고 남자들에게는 덫을 놓고, 그러면 남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우리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어디 가려고? 애나의 말에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데릭에게 말해야 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걔는 지금 자기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리곤 애나를 한번 안아주었다. 따라오지는 마. 어차피 다시 와야 하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날 따라오면 너도 다칠지도 모르니까. 뒷말은 혼자 조용히 되뇌었다. 애나는 분명 나를 따라오려 시도했겠지만 나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대릭이 찍어준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다. 어라? 바에서 만난 귀여운 친구네.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린 너무도 달콤했다. 대릭, 말해줄 게 있어. 지금 당장 봐야 하는데 지금 바빠?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맘에 들었구나. 괜찮아, 지금 만날 수 있어. 우리 집으로 올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리고 스토커라면 그의 집도 알아낼 거다. 좀 더 오픈된 장소에서 만날까 싶었는데. 그런 내 말에 그가 웃었다. 아직 날 믿지는 못하는구나. 이해할게. 그럼 식당은 어때? 일단 진짜 데이트처럼 만날 수 있겠네. 그는 겁날 정도로 비싼 레스토랑의 이름을 하나 불러주었고 나는 오케이 했다. 20분 안에 도착해. 알겠어.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에서 다시 웃음기가 묻어났다. 그와의 대화만으로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은 날 이후로 처음으로 나는 정말 화가 났다. 정말로 빡쳤다. 이 새끼, 지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놈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해를 입는다면 이 약 물고 그 새끼도 같이 데려갈 거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왜 이 여자한테서 자꾸 전화가 걸려올까? 그놈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미는 목적은 또 뭐고? 레스토랑에 도착해서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울려대고 있었다. 대릭의 검은 머리칼과 밝고 반짝거리는 미소를 보자마자 즉시 안도감을 느꼈다. 안도감이 밀려옴에 따라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나왔다. 그를 놀래키게 할까봐 약간 두려웠지만 그의 품에 안기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잠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저 나에게 낮게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말해도 돼. 무슨 일이건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는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 뒤쪽에 있는 부스로 자리 잡았다. 이내 그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핸드폰, 이상한 전화와 끔찍한 사진들.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대릭에게 스토커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너에게 말해야만 했어. 분명 우리 둘 다 죽일 거니까. 대릭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이 새끼가 절대 너한테 접근 못하게 해줄게. 알겠지? 다 괜찮을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좌절감에 차올랐던 눈물이 고마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쯤 이미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대릭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미 그를 위험에 빠뜨렸는데 더 악화시킬 순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나도 걱정이 됐다. 만약 그 남자가 애나 집까지 날 미행했다면? 일단 애나가 괜찮은지 전화를 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괜찮게 들렸지만 내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대릭의 차로 함께 걸어가던 중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그놈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내 팔을 쥔 손의 악력이 너무 세 아프기까지 했다. 동시에 우리는 거리를 따라 달렸고 나는 거의 그의 철 같은 손에 붙들려 끌려가다시피 했다. 이윽고 그는 오른쪽으로 꺾어 골목으로 들어갔다. 숨이 차 헉헉거리는 동안 그는 거리를 몰래 살펴보았다. 다행이야. 여기 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릭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달콤했던 웃음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다.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그는 사실상 희죽대고 있었다. 스토커에 대해서 걱정됐어? 여자애들을 죽이는 그 미친놈.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내가 그놈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주면 그가 널 내버려둘 것 같은데. 맞지? 나는 혼란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이 골목까지 널 왜 데려왔는지 알아? 여긴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너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멍청했지. 너 뭐 사이코야? 나는 골목의 끝까지 물러났다. 심장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기분이었다.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뿐이었다.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내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려왔다. 대릭은 손을 아래로 뻗어 자신의 청바지에 달린 지퍼를 잡아내렸다.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보통 같으면 정신 나간 년들은 그냥 죽이기만 하는데 넌 예외로 해줄게. 그리고 그때서야 무아지경인 상태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내 다리는 맞으면 가장 아플 부위를 힘차게 걷어차고 있었다. 뽀각. 그는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짓거리더니 가랑이를 붙들었다. 그를 지나쳐 도망가려 했지만 얘의 그 힘센 손에 다시 잡히고 말았다. 그의 손톱이 파고드는 내 살 위로 멍이 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다른 손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잡아당겼고 난 그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눈을 찔렀다. 내 손톱 아래로 피가 젖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대릭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머리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더듬더듬 칼을 찾아 꺼냈다. 헌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어떻게 우리 둘 다 동시에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아차렸다. 티나. 그녀는 사진에서 나왔던 휴대폰의 주인, 금발머리 여자였다. 그녀가 얇은 체구와 단호한 눈빛으로 우리를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동시에 대릭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 눈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대릭에게 보이는 장면이 무엇이었건 간에 아무튼 그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었다. 그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대릭은 소리를 지르며 피가 철철 나는 자신의 눈을 움켜쥐었다. 내가 상처를 냈음에도 여전히 앞이 보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계속 그렇게 서서 비명을 지르고 또 질러댔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그렇게 나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숨을 급하게 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온몸이 마치 들풀 마냥 휘날리듯 떨려왔다.
가방 안에서 울려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컴컴한 골목 속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잖아. 대릭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럴 수고가 전혀 없었다. 며칠 뒤에 그가 자신의 차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차 안엔 그를 가장 괴롭게 죽일 수 있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휴대폰은 경찰에게 인계하여 그녀의 엄마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진첩엔 또 다른 새로운 사진이, 대릭의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